23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정정신청입니다. 정정신청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오타 고치는 것을 정정신청이라고 합니다. 변경신고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고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기업의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정정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세 개는 모두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14번에 있는데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실거래가액 신고해야 될 것은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라고 했죠. 주지사 종목, 기억, 박스 안에 가, 기억이 아니고 가의 주소,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나의 거래 지분 비율입니다. 주지사, 사가 개업공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 할 때 종은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건축물의 종류. 토지의 종류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부동산의 종류였는데 건축물의 종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종목, 목인데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은 정할 수 있는데 소재지, 지번 이런 것들은 정정이 안 됩니다. 소재지, 지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됩니다. 소재지나 지번이 바뀌었다고 하면 정정한다고 하면 다른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그 부동산 계약하려고 했다가 다른 부동산 거래하려면 종전 거래를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재지라든지 지번이라든지 토지의 종류 이런 것들은 정정이 안 됩니다. 그럼 거래 지분이나 거래 지분 비율은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되는 게 뭐냐면 거래 지분, 지분 비율, 면적 이 세 개는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되고 다 됩니다. 니은 정정 신청을 박스 밑에 정정 신청을 하려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발급받은 신고 필정의 정정상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요. 신고 필정을 제출해야 되니까. 다만 가의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즉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매수인 휴대전화번호 정정하려면 매수인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고요. 나머지 사항은 거래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변경신고입니다. 동그라미 3번 235페이지. 변경신고는 처음부터 잘못 기재한 게 아니고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역시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했죠. 나의 근데 맨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나의 계약 대상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된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따라서 이 면적 변경 없이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요.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도 전자문서가 안 된다. 236페이지 그러면 박스 안에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거 암기 프린터 15번에 있습니다. 15번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개. 암기 프린터 15번에는 이 순서대로 돼 있죠. 지분 변경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지분 변경할 때 지가 뭐냐면 거래 지분 비율, 분은 거래 지분입니다. 변경은 맨 마지막에 두 개가 있는데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의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 가로 안에를 밑줄 하십시오.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럼 예를 들면 매수인이 A, B, 3명이 있었는데 2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가 가능하지만 4명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추가되는 경우는 변경 신고가 아니라 추가된 부분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추가되는 경우는 변경 신고가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 맨 마지막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거래 대상 부동산 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걸 밑줄 치시라고 가로 안에 있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현업에서는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계약서 한 장에다가 여러 개를 일괄 거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 여러 개면. 그러면 A, B, C 3개 부동산을 거래를 했는데 이 중에 2개만 하는 걸로 변경됐을 때는 변경 신고가 가능한데 또 부동산을 하나 더 추가하면 이런 경우는 추가되는 부분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지분 변경 했고요. 그 다음에 도면가기, 도는 중도금, 바번에 있죠.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그 다음에 도면가기, 면은 면적입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의 면적. 다번에 가기인데 가는 마번의 거래 가격입니다. 기는 조건 기한입니다. 조건 기한.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그 여기 보면 거래 지분이나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면적은 앞에서 정정 신청도 할 수 있었고 변경 신고도 가능합니다.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박스 밑에 니은에 보니까 이것도 정정 신청, 변경 신고도 역시 적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야 됩니다. 정정한 사항의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야 된다. 3번 금지행위입니다. 양가로 3번 236페이지. 누구든지 금지행위 기억,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디귿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동그라미 니은 신고 내용 조사입니다. 기억에 보면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의 검증 등의 결과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계약서,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니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보고. 며칠 이내 보고하라는 말 없어요.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다만 전자서명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또는 부동산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매월 1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4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5일 이내 보고해야 된다. 10일 이내 보고 다 X죠. 며칠 이내 없어요. 그냥 보고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보고받은 신고관청은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237페이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동그라미 기억해 보면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5억에 거래했습니다. 5억에 실거래가 5억인데, 실거래가가 5억인데 신고는 4억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상해가지고 신고관청에서 통장사본 제출해봐라, 입금표 제출 거부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하면 신고는 4억으로 됐는데 통장 입금은 5억씩 했으니까 거짓 신고하는 게 들통나죠? 거짓 신고하면은 취득가액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4억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약서도 4억으로 적고 입금도 4억씩 해야 되겠죠? 나머지 1억은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현금으로 주고받고, 그렇게 현금으로 주고받아도 지금 다 구속되고 하잖아요. 지금 현금 아무 증거 없는데도 현금 그 관봉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관봉, 돈띠, 그 도장, 뭐 은행에서 나온 거, 그 도장 찍혀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헌돈을 주고받아야 돼요. 헌돈. 그것도 산속에서. 아무리 그렇게 산속에서 주고받아도 검찰 조사받으면 적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지 마시라고요. 근데 현업을 하다 보면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공동중개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하기 싫은데 상대방 20억짜리인데 통매매인데 상대방 측에서 하자는데 그 3천만 원만 다운계약서 적자는데 그걸 안 하면 계약 깨지고 중개보수가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참 갈등을 느끼더라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옆에서 만약 제가 안 한다 하면 다음부터 절대로 공동중개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무조건 교육공개사가 부추겨가지고 다운계약서 적으면 됩니다,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부득이하게 또 이게 뭐 무조건 안 할 수만은 없을 수도 있어요, 현실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가지고 이거 통장 입금표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하면 적발되니까 또 취득가액의 5% 과태료가 되겠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금정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이게 시험에는 신고관청은 이렇게 X로 출제됐어요. 주어를 조심하시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정체계를 구축 운영하는데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토지 및 주택가액입니다. 토지 및 주택 밑줄 치시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현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토지와 주택만 금정체계가 있어요. 상가는 금정체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KBS 6시 내 고향에 나오는 걸 봤는데요.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 5억짜리예요.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 5억. 그런데 실거래는 3억에 실거래했다고, 실거래. 그러면 이게 취득세를 실거래 한 3억에 대해서 냅니까? 아니면 지방세 시가 표준액인 5억에 대해서 내냐고. 이 상가를 급매로 그 세입자가 사버렸다고, 임차인이. 주인이 지금 막 부도나게 급하게 지금 싸게 팔아야 될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 세금을 실거래가격을 내냐고, 취득세 아니면 지방세 시가 표준액까지 내냐고요. 시가 표준액이라고. 이거는 지방세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득세는 신고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 표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국외공판법 국수공판장 뭐라고 해요? 국수공판장이라고 해요? 이준호 선생님 국수공판장이라고 해요? 저는 국외공판법으로 하겠습니다. 국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 판결, 법인의 장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검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실거래 가격 검증받은 경우 검증받은 가격으로 세금 낸다 돼 있잖아요. 실거래 가격 지방세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도. 상가는 검증 체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상가는 실거래 가격 싸게 사도 시가 표준액으로 세금 내야 됩니다. 이 5억에 대해서. 시험에는 아마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게 현업에서 중요하다고. 이거 현업에서 이거는 실거래가격 3억으로 샀으니까 3억에 대해 세금 내면 됩니다 했는데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오면 원망 들으면 중개보수 받기 쉽지 않겠죠.
근데 뭐 제대로 한 게 뭐 있냐? 세금을 제대로 말했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뭐 중개보수만 몇백만 달라냐? 이렇게 나와요, 현업에서는. 그러니까 똑바로 설명하는 게 좋다고요. 이 상가는 금정 체계가 없기 때문에 세금은 실거래 가격을 싸게 사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더 나올 수 있다 이러면 좀 더 나와도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리 말 안 했다. 실거래가를 내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더 나오면 엄청난 원망을 듣는다고요. 주택하고 토지만 있다. 금정체계가. 누가 구축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관청이 X로 출제됐다. 2번은 또 주어 신고관청 밑줄 치십시오. 신고관청 대신에 또 시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정체계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을 검증하여야 한다. X죠? 실거래 가격을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신고관청이라고. 신고관청. 주어를 조심하라. 1번, 2번. 주어를 1번, 2번 바꿔서 냈다. 그 다음에 3번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정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신고관청의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 또는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 결과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앞으로도 빨리 상가도 검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겠죠. 지금은 구축이 안 되어 있다. 23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이 포상금인데 포상금은 앞에서 공인중개사법 할 때 이야기했죠?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야기. 예, 했던 거 여기 다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상금 계략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앞에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의 포상금, 주택법 3개 비교했죠? 앞에 법령할 때. 자, 그러면 간략하게 칠판에 그때 적었으니까 간략하게 보면 포상금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은 참 교묘하게 만들어놨죠. 국가가 책임지진 않겠다고. 예산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역,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그 다음에 니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 디귿,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이 세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뭐였어요?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3개였죠.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은 국고에서 50% 지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비교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기억.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얼마였어요? 포상금이 가태료 금액의 20%였잖아요. 가태료가 거짓 신고하면 취득 가격의 5% 가태료 부과하죠. 그래서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돼요. 일단 포상금 받으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 해야 돼?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 받죠. 근데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가태료가 부과돼야 된다고요. 포상금 받으려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된다. 허가 거짓으로 받으면,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잖아요. 거짓 신고한 경우는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디귿에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명령을 하잖아요. 그 6개월 이내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이행명령이 있어야 된다.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기억 보니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이 혹시나 신고할까봐 당연히 공무원이 자기가 적발해놓고 신고하면 안 되겠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적발해놓고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받아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당연한 거고요. 니은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자기가 위반했고 자기가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받는 거 말이 돼요? 그게 안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상금 안 줍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런 규정 없어요. 당연한 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해 놨습니다. 익명으로, 원래 그러면 실명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신고 당한 사람한테? 못 알려주게 돼 있어요, 법에. 근데 제가 신고해보니까 상대방에서 다 알더라고. 네가 했지 이러더라고. 안 했는데 해도 네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공무원이 다 말하던데 이런데 실제 말은 못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이 못해도 뭔가 싸우고 나서 신고하고 이러면 아 제가 했겠구나 이런 느낌을 들 수 있잖아요. 어쨌든 공무원은 실명으로 했다고 누가 신고했다 이걸 알려주면 안 돼요. 신고 당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걱정 말고 신고하시려면 하시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신고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현실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해서 몰래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받는 제도, 이게 결코 국민 정서 함양에 바람직한 거는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기억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포상금의 경우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거짓 신고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지급 한도액은 1,000만 원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포상금 50만 원, 주택법에서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50만 원,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라고요. 과태료가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억짜리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얼마에 10억짜리면 5%니까 5천만 원 부과되고 5천만 원에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20% 하면 1,000만 원이면 한도액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다 받을 수 있죠. 20억짜리 신고해도 1,000만 원, 200억짜리 신고해도 1,000만 원. 근데 1억짜리 신고하면 얼마 되겠어요? 그럼 1억짜리면 100만 원밖에 안 되겠죠. 1억짜리는 5%면 얼마예요? 1억에 5%면 500만 원이잖아요. 과태료가. 과태료 500만 원 20%면 100만 원이죠. 수학적 기초가 좀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학개론 계산하는 거 생각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계산하는 거 아니 사례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와요. 사실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도 사례 중심이나 약간 계산하는 거 이런 게 단순히 암기하면 못 풀도록 최근에는 좀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단순히만 암기하면 좀 생각하면서 암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 앞에 법령할 때 비교할 때 들었던 내용이죠. 안 들었으면 이야기하시라고 다시 비교를 해드리고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50만 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한 건으로 본다. 그 같은 토지인데 여러 건을 신고 들어오면은 그는 똑같은 신고는 한 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 여러 건 수가 접수되면 맨 먼저 접수한 사람만 준다고 했죠. 뒤에 한 사람 못 받아요. 포상금을 뭐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금액이 50만 원, 그 다음에 과태료 금액이 20%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이 한도지 여러 명 온다고 각각 주는 거 아니라고 했죠. 원칙은 균분이라고 해서 균등하게 나눠준다고 했어요. 신고서 제출을 해야 되고 239페이지 7번 수사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기소유예돼도 포상금 받고 공소제기라는 것은 뭐예요? 재판에 회부하는 게 공소제기라고요. 그럼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판사가
무죄 선고 받아도 포상금 받는다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고요. 무죄 선고 받아도 공소제기라는 말이 재판에 회부한다는 뜻이에요. 공소제기 기소했다 같은 말이에요. 기소하는 게 불구속 기소도 있고 구속 기소도 있고 그렇죠. 지금 정유라 같은 경우는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지금 불구속이라도 기소는 됐죠. 재판에 회부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공소제기만 되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는다. 그러나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지 법원 개혁은 그렇게 말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기소 독점주의예요. 사실 검사 마음에 달렸어요. 처벌하고 안 하고는. 판사는 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선거사범 위반을 해도 여당이면 증거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해가지고 법원에서 무죄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예를 들면 100만 원 이하로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야당이면 완벽하게 서류 수집해가지고 증거 수집해가지고 재판을 해버리면 100만 원 넘게 나와버리면 원직 박탈되죠. 그 검사 마음이에요. 사실은 판사들은 그 제출된 증거만 보고 그 외에는 사실상 하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검찰이 훨씬 힘이 셉니다. 그 검찰청, 그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있는데 가보면 건물 안에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지었는데도 건축업자들이 알아서 그 검찰청을 훨씬 더 잘 지어놨어요. 가보셔야 한번 같이 붙어 있어도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옆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왼쪽이 검찰청, 오른쪽이 법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대전지방법원장 하던 안철상 씨가 지금 법원 행정처장 임명됐잖아요. 저하고 민사집행법 학회에서 제가 같이 옆에서 밥 먹고 전화번호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전화하니까 안 받더라고. 대법관 되고 나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당연직 대법관이거든요. 근데 판결에는 참석 안 해요. 그냥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일만 해요. 그분이 건국대학교 나와서 유일하게 서울대 출신 아닌 사람이 된 게 거의 처음이에요. 법원 행정처장 되는 게. 대법관 되는 것도. 동그라미 8번입니다.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된다.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이죠.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하는 게 고소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10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지금 법령할 때 비교해서 설명했죠.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택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런 말씀 드렸죠.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그 숫자 38번 암기 프린터 38번 38번에 동그라미 3 암기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38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치놓으세요. 암기 프린터.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1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을 하는데, 12번에 보니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죠. 균등 배분. 10명이 온다고 각각 주는 게 아니라고요. 50만 원 정해져 있으면 딱 그 5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그 10명이 오면 각각 5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씩 주고, 균등 배분.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최고 먼저 신고한 사람만 준다고 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하는 경우 그 배분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3번 2명 이상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최고 먼저 한 사람 준다 했죠.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누가 한 명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받았다 소리 들으니까 또 한참 있다가 또 신고하면 줘요 안 줘요? 포상금 안 준다고. 먼저 최초로 한 사람에게만 준다. 동그라미 14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의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 정보체계에 기록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입니다. 양가로 1번 맨 밑에 3천만 원 과태료. 거짓 신고한 경우, 거짓 신고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개가 있는데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개가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개가 있는데 그게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개인데 방가로 4번은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이고요. 방가로 2번, 3번은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이고요. 방가로 1번은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이죠. 방가로 1번이 뭐냐면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개정됐어요. 작년에. 옛날에는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최대 500만 원이었는데 더 완화됐죠. 300만 원으로.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이 5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신고 혜택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최대 300만 원. 500만 원짜리는 뭐예요? 방가로 4번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그 외의 자료 제출 안 하면 최대 500만 원. 그 다음에 400만 원짜리가 2개입니다. 방가로 2번에 보면 뭡니까? 거짓수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신고하지 않게 하거나 방가로 3번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 400만 원입니다. 그 400만 원 2개보다 300만 원하고 500만 원 보면 되겠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이니까 그 외의 자료 제출도 자료 제출 안 하면 최대 500만 원,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최대 300만 원, 나머지는 400만 원입니다. 왜 이게 구체적 기준 정하냐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 가격의 5%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이 500만 원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우리 프린터 맨 밑 마지막 56번에 보면 2분의 1, 5분의 1이 있잖아요. 그 5분의 1이 2개잖아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의 5% 이하 과태료 요거는 2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2분의 1은 거기 보세요. 2분의 1에 보면 5번, 4번에 있잖아. 5번, 6번, 5번 500만 원 과태료, 6번 100만 원 과태료, 3번 자격정지, 4번 업무정지. 이거는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5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요.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고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다는 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제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말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말 안 하고 10년에 한 번 나오면 10년에 한 번 나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는 이렇게 구체적 기준까지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거의. 근데 공인중개사법령은 몇 개 안 되니까 법조문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출제되고 말장난도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공법 같은 거는 법조문이 2,000개 조문이 넘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보다 법조문이 220배가 넘어요. 그 10배 이상은 충분히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장난 안 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그러면 240페이지. 그 240페이지 맨 위에 500만 원 과태료 다시 구체적 기준이 뭐라고요? 최고 무거운 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 안 하면 500. 그 다음에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최대 300. 나머지 2개는 400이라고요.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양가로 3번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 뭐예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절차인데 동그라미 1번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예,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국토교통부령에 있는지 대통령령에 있는지 이런 것도 시험 지문에 3문제 정도 나옵니다. 200개 지문 중에서.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는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개사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신고관청이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0번에 9번에 있네요. 40번에 9번. 40번에 9번. 40번에 9번 밑줄 지놓으세요. 찾았어요? 40번에 9번.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된다고요. 양가로 5번.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자진신고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 치보면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면 리니언시 제도, 리니언시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리니언시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 하면 과태료 50% 면제하거나 아예 안 받는다고요. 왜 그러면 하느냐. 이 고해성사 리니언시 제도, 즉 자진 신고를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냐 하면은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그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예를 들면 매수인은 하기 싫은데 매도인이 안 하면 계약 안 하겠다 해서 안 팔겠다 해서 할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적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해놓고 나서 자진신고하는 거에 나는 하기 싫은데 매도인이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 먼저 적발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사람은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과태료를. 그래도 국가로 보면 한 사람에게는 안 받지만 나머지 한 사람에게 받으면 차라리 둘 다 못 받는 것보다 적발하기 어려운 것보다 더 낫겠죠? 이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과징금에서 이 삼성물산하고 여러 대기업들이 그 건설회사들이 뭐 대림산업하고 이런데 건설 도급, 하도급에 이게 담합을 했어요. 담합을 해가지고 최고 건설사 규모가 큰 삼성물산이 자진신고하는 거예요. 리니언시 제도에서. 그럼 과징금 하나도 안 받아요. 나머지 조그만 회사는 과징금 다 받아요. 한 명만 안 받거든요. 최고 먼저 신고한 사람만.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또 비난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그런 맹점이 있어요. 먼저 해버린 사람만 면제해 주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이게 상호 불신을 조장한 거예요. 서로 못 믿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먼저 신고한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먼저 해버려가지고 나만 면제받을까. 이런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서 이런 나쁜 짓을 못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이 취지가 자진신고 제도가 없다가 작년에 도입됐어요. 양가로 5번. 신고관청은 거짓신고한 자 등이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자, 면제하는 걸 보면 표에 보면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 시작되기 전입니다. 조사 시작된 후가 아니라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아예 면제해 준다고요. 아까 개략적인 말씀은 드렸죠. 기억, 자진신고한 위반행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그 다음에 거짓신고한 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위반. 47페이지, 암기 47페이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암기 47페이지에 있는데 60일 이내 미신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그 외의 자료 미제출은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47페이지 자진신고
대상 아님 적어놨잖아요. 찾았어요? 3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준다. 그 면제 감경해주는 거 241페이지 메뉴에 적시되어 있잖아요. 이거 열거되어 있는 거 빼면 그게 뭐라고요?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그 외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안 해준다. 감경도 안 해준다. 그 다음에 나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이자일 것.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둘이 매수인 매도인 둘 중에서 먼저 한 사람 한 명만 면제해준다 했죠. 그럼 어차피 적발 못할 거 차라리 한 명한테 못 받더라도 나머지 한 명한테라도 받으면 그게 더 낫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나쁜 짓 못하게 서로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다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그 현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운계약서 적을 때 그럼 아까 신고를 4억에 하고 5억에 실거래 했으면은 계약서는 4억 적어요. 4억 적으면서 1억은 어떻게 하냐면 현금 보관증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써주는 거예요. 당신 현금 1억을 보관하고 있다. 나중에 잔금 지급할 때 잔금 지급할 때 그런 말 안 쓰더라도 어쨌든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써주면 나중에 그 써준 만큼을 줘야 되잖아요. 그 잔금 치를 때 그 현금 보관증 회수해가지고 찢어버리고 1억은 현금으로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하려고 맘먹으면 뭐라고 해야 돼? 현금 보관증 이런 거 미리 복사해 놓든지 아니면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증거를 수집해 놔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나중에 증거 없으면 네가 언제 1억 줬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역으로 무고죄로 잡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 녹취 이런 걸 항상 해야 돼요. 어제도 지금 중개업 하는 분이 현업에서 전화 왔는데 30일 날 이사하는 날인데 이게 개업공개사가 31일로 지금 들어갈 임차인 새로 들어갈 임차인은 30일 이사할 날인데 거기 살고 있는 구 임차인 옛날 임차인한테 개업공개사가 31일로 전달한 거예요. 이거 헷갈리잖아. 30일 하면 31일인지 30일인지 그 좀 헷갈리죠. 그 30 뭐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고. 30 아니면 30날 해도 이게 31일하고 또 헷갈리잖아요. 이게 숫자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301 31이 아니고 301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고 아니면 통화 녹취라도 해놓든지 아니 문자로 주고받아야 돼. 그 여러분들이 현업의 실장이면 문자로 31일 이사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한 일주일 전에는 꼭 확인해야 돼. 이사 날짜 시각 11시에 이사 시각입니다. 11시에 이사 시각이면 이삿짐 차 불러가지고 짐 다 빼는 게 11시예요. 11시에 차 불러라는 뜻이 아니죠. 11시 이사 시각을 정하면 한 7시나 6시 되면 와야 돼. 이삿짐 차가. 그 처음 이사하는 세대는 그거 모르더라고. 11시에 그 잔금날 시각이다 이렇게 하니까 11시에 이삿짐 차 부르더라고요. 그 이삿짐 차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현업에 할 때. 그럼 그 11시에 불러가지고 짐 다 싸면 오후 한 3시 돼. 그럼 이삿짐 센터에서는 대기료 몇십만 원 더 내라고 해. 너 때문에 지금 오후에 원래 이삿짐에서는 그것만 하고 더 이상 이사할 거 없어도 거짓말 한다고. 오후에 이사 한 건 더 있는데 너 때문에 지금 못 가게 생겼다. 그 대기료 대기하는 대신 돈 몇십만 원 더 내라고 하면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안 물어주면 의뢰인들이 너 때문에 지금 손해봤다 해가지고 중개보수 안 줘요. 거의 현실은. 이런 걸 명확하게 그러면 문자로 주고받았으면 카톡이 더 좋겠죠. 그 카톡도 전화번호만 알면 친구 새로 고침해가지고 바로 보낼 수 있잖아요. 카톡은 왜냐면 상대방이 열어받는 게 막대기가 없어지면 봤다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문자는 보냈는데도 못 봤다 해버리면 또 나중에 골치 아프거든. 문자를 못 봤다는 걸 입증하려면 그쪽에서 문자를 보고 답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거 문자가 오면 상관없겠죠. 문자 안 오면 문자 보셨습니까 한 번 더 보내든지 문자로 하면. 아니면 카톡은 그런 거 안 오더라도 막대기가 없어지면 읽어본 거잖아요. 증거를 남겨놔야 돼. 안 그러면 당해요. 그래서 다운계약서 이런 것도 신고하려고 맘먹으면 미리 다 증거를 수집해 놓으라고. 다 찢어버리더라도 복사를 해놔야 되겠죠. 칼라 복사 이런 거 해놓든지 해야 되겠죠. 그 사진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어놓고 아니면 그 계약할 때도 휴대폰 가지고 은밀히 녹음을 하면 돼. 그 계약할 때 이게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녹음되게 하면 돼. 내가 대화자로 참석하면서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안 그래 놓으면 만약에 자진신고하려고 맘먹으면 그러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어설프게 아무 증거도 없이 했다가 증거 제출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상대방이 뭔 소리 하냐 지금 완전히 쌩 까면 오히려 잡혀 들어갈 수도 있다. 역으로 무고죄로. 그 다음에 2번 조사가 시작된 후
조사 시작된 후에 하면 50%만 깎아줘요. 100%가 아니라 아예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100% 면제해 준다 했죠.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역시 이 위반 행위는 똑같은 겁니다. 60일 이내 미신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에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자진 신고해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고관청이 허위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우리 검찰 조사받아도 협조하면 보통 구속 안 시키잖아요. 다 말 술술 불면 구속 잘 안 시켜요. 거짓말하면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시키거든요. 이게 그 미국에서는 폴리 바게닝이라고 해가지고 검찰에게 그걸 인정해줘요. 예를 들면 마약 먹은 사람 다 불면, 너 빼고 다 불면 너는 봐준다, 이런 게 가능해요,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폴리 바게닝이 불법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검사들이 수사기법상은 다 그렇게 해요. 너 잡혀 들어가고 싶냐? 예를 들면 다스 요즘 경리 직원 뭐 120억 네가 진짜 횡령한 거 맞나? 그럼 횡령하면 들어가면 너 한 10년 살아야 되는데 가 살 자신 있냐? 이렇게 자꾸 말한다고. 그러면 마음이 동료가 생기겠죠. 이거 진짜 잡혀 들어가서 10년 사는 거 아니냐? 120억이면 특정경제가정처벌법 위반이면 10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구속되면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저도 10시간 조사받아 봤거든요. 어떻게 조사받냐면 옛날에 우리 때는 막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해서, 요즘은 때리고 안 그러겠지만 그때는 막 불빛 밝게 비춰가지고 10시간 조사하는데 계속 수사관들은 바뀌어. 이 사람도 왔다 저 사람도 왔다. 그럼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 아까 거짓말했는데 뭘 거짓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또 다른 거 이야기하니까 또 때리더라고요. 너 아까 하고 왜 헛소리 자꾸 직직걸래 바로 말 안 하냐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많이 맞았어요. 요즘은 못 때리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결국은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잠만 좀 재워주라. 다 말 불 테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고문 안 해도. 잠 안 재우면 그게 고문이 불빛 빨게 해가지고.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많이 잡혀가가지고 고문도 많이 당했어요. 박종철이 이런 애들이, 박종철이가 저보다 후배예요. 박종철이 고문치사 당한 그 박종철 이런 애들이. 자, 그래서 과태료 감경 면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 국세청에서 먼저 통보했다고 세금 포탈했다고 이런 경우는 보니까 면제 안 해주겠죠. 그 다음에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 상습법이잖아요. 이거 1년에 3번이나 이미 받고 또 맨날 나쁜 짓 해가지고 또 자진신고해가지고 받고 이러면은 3번이나 받았으면 이제는 안 해준다고요. 면제 감경을. 예,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4번에 보면 신고관청의 담당 공무원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고 당한 사람한테 저 사람이 신고했거든.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은연중에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꾸 옆에 민원 들어와서 골치 아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했는지 대충 알잖아요. 원래는 말하면 안 되고, 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죠. 이거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심하고 신고해도 돼요. 자, 자진신고까지 했고요. 거기에 24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5분의 1, 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전부 이게 대통령령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구체적 기준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44페이지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